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회차 가천대 약술용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풀 때는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연습처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임할 때도 실제의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문제를 풀으셔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도 자신이 연습한 연습한 실력을 그대로 이제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위 협상에서 A 회사 대표와 B 은행 대표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모든 문제에서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지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한 그 지문을 전체를 다 읽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그 부분만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전체를 한번 쭉 다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도 내가 또 다르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문제 1번의 문제를 보면 전체 내용을 조금 더 다 맥락을 다 살펴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문 자체에도 A 회사와 B 은행 대표의 이야기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 협상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제 A 회사는 C국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B 은행에 A 회사의 지분 일부를 넘겨주는 대신 사업 자금을 줄 것을 제의하면서 사업 계획서도 제출했죠.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되 B 은행에 최대한 적은 지분을 남겨주려고 하고 B 은행은 A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분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회사 대표가 B 은행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즉 협상 이전의 상황만 봐도 서로 A 회사의 대표 그리고 B 은행의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기나긴 협상이 되겠다, 그죠? 그런 진행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A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C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 돈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식 10%만 넘겨준다고 하는데요. B은행 대표는 당연히 그대로 수긍을 안 하겠죠. 실망스럽다. 어느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10%가 아니고 12%를 지분이 넘겨주는 것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A 회사 대표 가로치고 정색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손짓이나 몸짓 이런 것을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언어적 표현은요, 뭐 목소리의 높낮이라든지 목소리의 또는 말의 빠르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색하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비은행 회사의 대표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비은행 대표는 잠깐만 또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하면서 웃으며 이런 것도 있죠. A 회사 대표는 저희가 제시한 지분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리고 이번 사업에 성공만 하면은 B은행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B은행 대표는요, 사업은 꼭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B은행 대표와 거래했던 어떤 다른 기업의 대표와의 얘기를 잠깐 들고 있네요. 그쪽에서 호언정답의 사업자금을 요구했지만요, 사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A 회사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또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를 그런 기업과 비교하시듯 불쾌하군요. 그래서 그 망한 대표 다른 기업하고는 우리 회사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10.4%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10%였습니다. 근데 10.4%로 0.4%를 조금 비은행 측에 양보를 하고 있네요. 은행 대표, 사업 계획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업 계획서에 나타난 C국 자료의 대부분이 2, 3년 전 거라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4%가 아니고
처음에 B은행 대표는 1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준하게 조금 높여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A회사 대표는 또 정색을 자주 합니다. 그죠? 위에서도 정색, 두 번째 정색입니다. 상기된 표정 이런 게 자주 나오죠. 어느 신용평가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니까 우리 회사는 최고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요. B은행 대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한두 개 나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질문에서처럼 정색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밑줄을 일일이 한번 그어 보세요.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이 다음번에 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답을 적어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B은행 대표는 자, 그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하는데요. A회사 대표는요. 계속 또 B은행에 양보를 하네요. 왜냐면 10%까지였다가 10.4%까지 양보를 한다고 하다가 0.2% 또 주간 10.6%까지 양보를 한다고 합니다. B은행 대표 11.2%는 어떻겠습니까? 팔짱 끼고 고개를 가로채면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겠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A 회사는 C국의 시장 상황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C국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고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A 회사 대표는 여기서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점점점 나오죠. 이것이 이제 말줄임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나 뭐 그럴 때 또는 이제 자신의 입장이 처지가 난처할 때 이런 말줄임표를 쓰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A 회사가 B 은행 대표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얘기가 거의 결론이겠죠. 저희 A 회사 대표의 경우 저희 회사가 향후 10년간 B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더 낮출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1%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한 겁니다. 네. 서로 간에 좋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11%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처음에 A 회사 대표는 지금 몇 프로까지 달라고 했습니까? 10%까지 달라고 했고요. 은행 대표는 12%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11%가 됐으니까 각각 딱 중간선에서 1%씩 양보하고 이 어떤 합의 또는 협상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지분율을 상대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협상에서 한쪽이 완전히 밀리기 시작하면 A 회사 대표가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10%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14%, 15%까지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A 회사 대표 또 B은행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근거를 가지고 1대1로 계속 받아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로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답을 보면요. A 회사 대표와 B은행 모두 지분의 비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분의 비율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처음에 의견을 처음 제시했던 의견을 계속 고수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꽤 긴 지문이지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어디에 한 부분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에 이를 수 있던 요인을 서술하시고 뭐 마지막만 보고도 보면 알 수가 없죠. 처음만마다 알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요. 문법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절인지 한번 써보시오인데요.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1번에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은 아침이 오기이죠. 뭐뭐 하기 뭐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는 이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그래서 A는 명사절 문장의 성분이긴 한데 명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냥 독립된 이름이죠. 보통 명사도 있고 뭐 또 추상 명사도 있고 한데 하나의 단어처럼 문장 구조가 딱 하나처럼 보인다. 명사절이겠습니다. B는요. B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다. 그죠? 이거 뭘까요? 문장 성분이 좋아하는 소설이다. 관형절이겠죠? 관형절. 네, 관형절은 무엇입니까? 명사. 여기서 비에서 명사가 어떤 거예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소설이다라고 해도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설인데 어떤 소설? 재미없는 소설, 뭐 재미있는 소설, 내가 싫어하는 소설, 좋아하는 소설처럼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형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절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관형절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렇죠? 이 관자는요, 머리에 쓰는 이제 관을 얘기해요.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얼굴만 있는 모양이 아니고 거기에 관을 쓰면 뭔가 사람을 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관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좋아하는 이죠, 좋아하는 이게 이제 관형사인데 여기 이제 는자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 관형사 절은요, 니은, 은는, 을, 를, 던 뭐 이렇게 많이 붙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게 니은자,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니은자로 끝나는 것이 관형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아주 예외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소설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이라고 해보면요, 그냥 꽃이 아니고 어떤 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쁜 꽃. 이 예쁜 꽃이 왜 관형사가 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니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꽃, 뭐 별것 다 있겠죠. 뭐 사람을 꾸며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왜 관형사입니까? 여기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 비 부분, 비의 관형사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C는요, B는 이제 소리도 없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답안을 먼저 부사절인데요. 부사절. 관형절, B의 관형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부사절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린다, 그러니까 동사, 용언을 꾸며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다, 소리도 없이 내린다, 그죠? 그리고 뭐뭐하게 뭐 이런 것들도 다 부사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는요, 강아지가 눈이 예쁘다. 이것은 서술절이겠네요. 서술절. 뭐 제일 마지막에 강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주어겠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눈이 예쁘다. 강아지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동작이나 모양을 풀이해주는 것을 이제 서술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눈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서술절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는요, 뭐 비교적 굉장히 알아보기 쉽죠. 왜냐면요, 지금 큰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친구가 나에게 너의 꿈은 뭐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말을 그대로,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서 표현한 것을 바로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인용절. 주로 인용절은 유명한 뭐 학자나 전문가나 위인의 말을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절을 꾸미는 인용절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B, C, D, E부터 해서는요, B의 관형절은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비문학 독해 지문인데요. 문제 3번을 먼저 무엇을 묻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1과 보기 2가 나오네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 시험이면 저는 보기 1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앵커와 앵커와 기자, 시민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앵커는 자동차 촬영 그동안 사유재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쓰는 이른바 공유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뭐 기자가 취재했다고 그랬죠? 20대인 직장인 뭐뭐 급하게 차가 필요할 때 카시어링, 이제 차 공유 시스템이겠죠. 스마트 앱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찾아서 이용하는 식입니다. 가격대도 싸네요. 시민 1 인터뷰.
혼자 살면 차를 가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거 좋다고 합니다. 시민인은요 차종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자, 젊은 층이 이용이 늘면서 이 업체는 회원수가 30% 이상 급증했고요. 반면에 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구매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차량 인식에 대한 변화, 그로 인한 자동차의 유통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차 쉐어링 공유 시스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보기 2는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기 2는 보기 1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했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문제를 답을 찾으려면 위에 보기 1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문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4페이지에 있는 비문학 지문, 독해 지문을 쭉 한번 보면요. 앞서 보기 1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공유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공유 경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유 경제인 것 같아요. 보기 2에서 우리 보기 1에서는요. 공유 경제 중에서 특히 자동차 카시어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었지만요. 이 내용을 전체 포괄하고 있는 이제 상위 주제는 이제 공유 경제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 보면요. 자,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접근 시스템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러한 공유 경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고 사회 전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 경제 원리는 사회적 기여가 높다라고 벌써부터 칭찬을 하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럼 1문단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1문단 네. 공유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유 경제의 개념 그리고 철학 공유경제가 뭐가 좋다, 어디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 삶의 이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1문단입니다. 2문단에 보면 2000년대 이후로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가 나왔네요. 제러미 리프킨과 로러스 레시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뭘 하고 있으면 인터넷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그것이 공유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화를 직접 구매하면 독점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재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에 따라서 재화의 실제 가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를 바로 1문단에 나온 것처럼 공유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소유 경제가 끝나고 공유 경제가 시작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2문단 끊어 보겠습니다. 공유 경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공유 경제에 대한 논의의 내용. 특히 여기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말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문단 가볼까요? 공유 경제 확산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먼저 첫 번째 그렇게 표시해놨죠. 1번 자 200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구매력 저하로 인해서 잠재적 소비들을 새로운 제품의 구매보다는 협력적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접속을 많이 하겠죠. 재화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유 경제 생태계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범위는요. 지역 사회 중심에서 국제적인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자들의 내용도 말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그 스마트폰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3문단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 문단 정리를 하면요. 공유 경제가 확산되는 이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네, 4문단입니다.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형성 관계도 과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리 소통망 SNS를 또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고 있죠. 그 보면요. 미국의 어느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는 집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잠시 집을 비울 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고 쓰라라는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조회하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그 신뢰 구축 문화의 등장은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 전체 내용은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공유경제 확산으로 인한 변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뭐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유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연히 어느 글이나 그렇듯이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유 경제가 왜 존재하는지, 그죠? 존재하는 이유, 그 철학이겠죠. 그리고 그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실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점을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뭐 확산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경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뭐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산으로 인한 이제 커다란 어떤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카시에리형 1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카시에리형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동차를 사는데 드는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동차를 추가 생산하는데 유발되는 각종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뭐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다. 2번은요. 카시에리형은 직접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아까 우리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C에 보면 C하고 D는 각각 뭐가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 예약할 수 있는 방식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간과 공간 거리를 단축시켜 줍니다. 그죠? 예전에는 어디서 뭐 예를 들어 숙박업이 누가 어디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그 현장에 또 가봐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기기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 숙박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다른 숙박 업체들과 또 비교할 수도 있고요. 직접 내가 거기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지 않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단축시켜준다. 오케이. 4번 인터넷을 통한 뭐뭐의 등장은 모르는 사람과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마지막 4문단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 3번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을 조금 더 다 살펴봐야지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해 보죠. 4번 문제 뭐에 대한 겁니까? 윗글을 읽은 학생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기의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윗글에서 찾아 주어진 문맥에 맞게 빈칸에 쓰시오. 보기는 미시사에서 연구 대상은 거시사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작은 공동체나 개인으로 미시사는 그들의 실명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세밀히 기술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역사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게 위에 지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역사라는 말이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있죠.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얘기를 하는지 보면요. 자, 첫 번째 문단.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탐구한 결과물을 후대에 물려줘 그들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학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역사의 개념이 되겠네요. 다양한 전쟁의 예를 들고 있고요. 후세 사람들에게 훈계를 주어서 그들이 유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역사의 개념과 역사가의 임무. 이 문단 그런데 이런 데다가 세모를 쳐야겠죠. 앞에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한편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의 고귀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에 역사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역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역사 중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 문단에서 계속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역사가의 고귀한 인물을 충실하게 밝혀내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루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되면 뭐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는 어떤 패턴으로 진행하냐, 본질은 무엇이냐, 과학이냐 예술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사변적 역사 철학, 밑줄 그어야겠죠? 분석적 역사 철학, 밑줄 서술적 역사 철학 같은 세 유형의 역사 철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역사가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눈 거죠. 네. 역사 탐구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 철학,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친 사변적 역사 철학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겠죠. 3문단에 그 내용입니다. 아, 사변적 역사 철학 또 이꼴 밑줄 그어야겠죠. 실제적 역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편으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목표 지점 어딘가 따위를 연구하는 분야가 해당하는데요. 역사관의 패턴은 보통 역사를 회전하는 바퀴로 보는 순환사관과 직선처럼 발전한다고 하는 진보사관. 아, 사변적 역사 철학 안에서는요. 두 가지가 또 나뉘네요. 그죠? 순환사관과 진보사관. 순환사관은 슈팽글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출생, 성장, 성숙, 노사 단계처럼 진행된다고 했고요.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관점으로 문명이 탄생하고 창조하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한편 헤겔과 마르크스는 진보사관의 바탕을 두는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에서 본원적이며 일치적인 것을 각각 관념과 물질을 보았으며 그 결과 헤겔은 자유라는 관념이 진보적으로 실현된다는 관념사관,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을 구축했다. 아, 복잡하네요. 그죠? 사변적 역사 철학 안에서도 지금 뭘로 나눕니까? 두 가지가 나뉘고요. 거기서도 각각 조금씩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크게 정리하면요. 이거는 사변적 역사 철학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문단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분석적 역사 철학이 나오겠죠. 분석적 역사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과학이냐 예술이냐 따위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펠이 나오죠. 햄펠은 역사를 과학이라고 했었는 역사를 수사학이라고 봤습니다. 학문으로 봤으니까 무슨 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요. 사문단은요. 분석적 역사 철학의 특징. 자, 5문단입니다. 서술적 역사 철학이 하나 남아있네요. 그죠? 서술적 역사 철학은 역사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역사 쓰기와 역사 읽기를 주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적 역사 철학은 신구의 서술적 역사 철학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 구서술적 역사 철학이 과거 체제와 역사가의 문제를 과거 자체인지 역사가의 재현인지를 밝히고 있다면 신서술 역사 철학은 역사를 취할 때 사실과 허구의 장벽을 철폐하고 과거를 재현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죠. E.H. 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와 역사는 이제 끊임없는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사실과 허구.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들의 주장은 역사를 어떻게 쓰고 읽을 것이 하는 기존의 서술적 역사 철학에 참신하고도 유익한 역사 철학의 지평을 넓히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5문단에 보면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서술적 역사 철학의 특징 누구였습니까? 카죠. 카라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역사이다. 정리해서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반응. 미시사가가 가능성의 역사를 지향한 것을 이끌어주시는 역사 철학 중 뭐라고 씁니까? 좀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역사를 서술할 때 사실적 허구의 장벽을 철폐하고 과거를 재현해야 한다는 신서술적 역사 철학의 관점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시사가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허구도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문을 좀 보시면 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문제 보니까 윗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 넣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문단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에 다시 돌아가면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문단에 보면 상호간 훌륭한 배우를 이루고 있는 비례가 많은 대상들을 완전하다고 봤고 그런 대상 아름다운 사물들이라고 보았는데요. 쭉 보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의 본질은 수에 입각한 조화나 비례와 같이 객관적인 형식적 성질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이르러 청각과 시각과 구별에 적용됐고 미는 감각적 사물들 중 시각적 대상이 지닌 비례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리하면요. 비례에 기초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미에 대한 개념 좋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요. 비례에 기초한 미의 기로는 기원전 6세기경의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 그리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는 그것의 이상적이고 수적인 본질, 형이상적 전제, 객관적 성질, 그것의 가치 등과 같은 명제와 관련되면서 여러 형태의 미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서구의 고대 미학으로서 미의 반대인 추의 개념은 형식적 일탈한 것을 탈형식을 의미하고 밑에 보면 또 플라톤의 얘기가 또 나오죠. 또 피타고라스의 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단 정리를 해서 고대 그리스의 미 개념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무엇인가? 3문단에 보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미의론은 17세기 말 아주 시간을 이제 많이 건너뛰었네요. 6세기에서요. 기원전 6세기에서요. 영국의 경험주의자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심리 현상에 주목해서 미에 대한 그들의 추락의 문제를 수용했는데요. 미에 설명하는 데 새롭게 된 즐거움과 무관심성이라는 두 개념은 미의 이론을 주관적인 방향으로 선회시킨 동시에 이론 골격마저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3문단 정리를 하면요. 객관적 미의 이론에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그렇죠? 객관적 미의 이론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주관적인 미의 이론으로의 방향을 바꿨다. 선에. 네, 시간이 지나니까 미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번, 4문단.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간의 여러 심적 능력에서 비례 같은 형식적 설명에 반응하는 미를 감수하는 특성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것인가 문제를 촉발했는데요. 17세기부터 비평용으로 쓰는 취미라는 말이 미학 이론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취미 얘기가 나오고 또 숭고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연구의 취미론이다 라고 했을 때까지가 4문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미의 이론에서 출현한 새로운 개념들. 5문단에 한번 봅시다. 취미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취미론은 후일 근대 미학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취미론의 대두가 가지는 의. 자, 전체 문단을 다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5번요. 네. 1번 윗글은 미의 이론이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번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분들 상호 간의 비례가 맞는 대상들을 아름답다고 봤다. 그들에게는 어느 사물이 비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물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했다. 3번 고대 그리스의 미의 본질에 대한 피타고라스는 수적 본질을 우주론으로 했다고 또 플라톤이 나왔습니다. 형이삭적인 미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4번은요. 고대 그리스의 미의론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17세기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들은 즐거움과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미의론을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얘기했죠. 전환했다. 5번 주관적인 미의론을 펼치면서 취미라는 용어가 새롭게 출현했다. 숭고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요. 윗글에 노엘 노이만이 보기에 블랙박스 기관에 대해서 했음직한 말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어쩌고저쩌고를 보면요. 선거일 전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걸 바로 블랙박스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블랙박스 기간을 두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경우 뭐뭐뭐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10페이지에도 살펴보면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자주 보이는 이름이 노엘 노이만이 나오고 있네요. 1문단에 보면요. 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전에서 자기가 월등한 차이로 앞서 나간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자신의 우세를 주장하는 것일까? 네, 독자의 그 관계를 끌기 위해서 물음표로 끝냈습니다. 노엘 노이만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 밑줄 그어야겠죠?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네요. 노엘 노이만이요. 여론 형성 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스미디어라는 것이 대중미디어죠. 네.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력한 다수의 의견으로 확대하는 몇 소수의 의견을 더욱 열세의 의견으로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나름대로 노엘 노이만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엘 노이만이 제시한 무슨 이론이라고 했습니까? 침묵의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을 뭐라 그랬죠? 침묵의 나선 이론. 여기서는 다수의 의견이 더욱더 강력한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은 더욱더 열세로 가는 소수의 의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문단 갑시다. 노엘 노이만에 따르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하죠. 여러분이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요.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엘 노이만이 이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 노엘 노이만이 얘기한 거를 지문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사례라고 생각해서 공감해서 들으면 훨씬 지문이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존재 맞잖아. 그리고 본능적으로 고립되는 혼자인 걸 누가 좋아해? 고립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적용되는 것은 yes 맞아들인다고 받아들이면서 지문을 읽고 전혀 아닌 것은 자기가 특별하게 표기를 해가면서 요거는 내가 요 시간에서만큼은 이 지문에서는 이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만 하세요. 그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주변 상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일종의 준통계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어떤 의견이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다수의 의견과 의치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나만 좀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침묵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1문단에 얘기한 것처럼 다수의 의견은 더욱 강하게 소수의 의견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해서 2문단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문단. 그래서 노엘 노이만을 줄여서 노노라고 할게요.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한 부가 설명 정도가 되겠네요. 3문단이요. 노엘 노이만의 이러한 주장은 솔로몬 아시의 실험 결과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네요. 아시는 사람들은 매우 분명한 사실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에 속한 집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집단의 압력에 순응하게 된다. 그죠?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선분 중에서 길이가 나는 선분을 찾도록 했다. 실제 테스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했네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명백하게 차이가 나서 누구나 쉽게 선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요. 실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 대상과 대답을 하기 전에 같은 집단에 있던 다른 응자들이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경우가 70%이 바로 이게 집단 압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의 실험 결과는 집단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솔로몬 아시, 그죠? 솔로몬 아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실험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노엘 노이만의 주장. 오케이. 다음 나갑니다. 노엘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 일을 통해서 아시의 연구 결과 단순히 소규모의 집단에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집단에서도 이와 같은 테스트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바로 뭡니까? 매스미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대중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아시의 준말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아시의 실험 연구 결과를
대규모의 사회에 적용했다. 누가? 적용한 노엘 노이만. 네. 이렇게 구분해서 자, 오문단에 보면요. 노엘 노이만에 따르면요. 텔레비전 같은 매스미디어 있죠. 편재성, 누적성, 공명성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집단에서 개인에게 집단면과 같은 위력을 지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편재성이란 뭡니까?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언제 어디서나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누적성이란 반복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명성은 다른 메시지에도 역시나 동일한 메시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정리를 합니다. 여론 형성에 대해서 나오죠. 여론 형성이라는 강력한 힘을 지닌 뭡니까? 매스미디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블랙박스 기준을 두는 이유는요. 여론조사 결과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의견보다는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더욱 강력해지고 소수의 의견은 더욱 약해진다. 자칫하면 매스미디어가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6번도요. 역시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2페이지 보면요.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입니다. 윗글을 참고해서 A에 B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말을 채워 넣어 봅시다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또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에 대한 이황과 이의 또는 이황과 기대승의 의견 차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론, 그죠? 이기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로 이제 극명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황은요, 이나 기대승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본질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 지문의 특징, 이 내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단별로만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사단 칠정에 대한 개념이 1문단에 나오죠. 그리고 개념과 사단 칠정을 둘러싼 논쟁의 시작. 네. 2문단 한번 가볼까요? 2문단 사단 칠정에 대한 이황의 견해와 이를 반박한 기대승, 그죠? 그리고 반박한 내용을 가지고 기대승의 비판을 누가 수용했겠습니까? 이황이 받아들였겠지. 그리고 또 수정한 내용, 이황의 수정안 또는 타협책이죠. 이황의 타협책에 대한 이의 반박. 네, 5문단 보면요. 7정과 마찬가지로 사단 역시 기가 드러난 것이라는 이의 의견. 마지막 6번 6문단입니다. 사단 칠정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사단 칠정 논증의 의의까지 보시면 됩니다.
7번 바로 한번 풀어보죠. A와 B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말을 한번 채워줘 볼까요? A는요, 이황은 측은지심이 내면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실현되어 나온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는 이는요, 개체성의 원리로서 기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지문, 특히 이 지문뿐만 아니고 모든 지문을 여러분들 읽어볼 때는요, 문단, 1문단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단 많이 반복된 거를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그래서 많이 반복되고 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어떤 중요한 학자의 이름 또는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13세기, 14세기, 기원전 5세기 이런 것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비문학 내용이 이제 시대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언어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대승, 이황, 이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지를 스타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문을 보다 보면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나름대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지문이든지 보면은 그냥 이게 시대 순서인지 뭔지 내용 위주인지 내용 위주로 꾸며진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밑줄 긋고 1문단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문을 봐도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지금 사단에 대한 내용은 내용 중심 그죠? 사단 7정의 내용 중심을 가지고 학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황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승의 의견, 그 다음에 이의 의견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그 뒤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또 다른 동일한 학자가 다른 내용을 나오는 것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죠. 15페이지 보면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의 특징은 김유정의 소설은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촌 소설과 도시 소설로 나뉘는데 특히 이제 농촌 소설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죠. 농촌 소설 안에 있는 여기 나와 보이는 이제 각 지방의 독특한 사투리 방언들이 잘 구사되어 있고 구어체라는 것은 그 대화체예요, 그죠? 문어체하고 반대 대화체 그리고 육두문자 다소 비속어나 욕설 같은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A는 농촌의 향토적 풍속을 작품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닭싸움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농촌의 향토적 풍속을 나타내는 소재를 골라라 하면은 많겠습니다. 그죠? 닭싸움뿐만 아니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겠죠. 이 소설은 특히 중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 닭싸움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누구입니까? 요 두 명의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서로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사랑 얘기도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닭싸움이라는 소재로 둘의 갈등 관계가 약간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마지막 16페이지는요. 설총의 화한계인데요. 바로 보죠. 신라 신문왕이 설총에게 이야기를 하자 설총은 화한계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문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대의 이야기에 깊은 뜻이 있다. 글로 써서 앞으로 왕이들의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설총에 높은 관직을 주었다 하는 부분은 바로 무릇된 임금된 자로서부터 백발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왕에게 드릴 가장 핵심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EBS에서 과거 EBS에서 이제 발제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출 문제 좀 모의고사 문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비문학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문학은요 굉장히 모든 비문학 지문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학은 어디선가 우리가 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수준이 역시나 문학은 비문학보다는 조금 높지만 걱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문학 작품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전문을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정리된 주제 그리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발췌된 내용 이런 것들 안에 특징 표현 그리고 시대가 어느 것인지 어느 시대인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봐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